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는 주택자금의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이 지목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방침을 내놓은 걸까요? 예, 요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게 좀 일부 지역에서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자금. 예. 이 대목이 집중적으로 대출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정책 자금 금리가 싼 김에 은행 돈으로라도 좀 집을 사자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은행의 주택 관련 자금의 약 60%가 바로 이 무주택자 등에 대한 정책 부동산 대출, 여기는 금리도 싸고 또 상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무주택자 해소를 위해서 부동산의 기회균 등을 위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하는 분야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 대목은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 대목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 대출,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주담대라고 그럽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자금대출은 한번 낮춰진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더 격차가 벌어지는, 시중은행에서 일반 사람들이 받는 일반 대출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싸진 거죠. 이런 식으로는 과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평균 0.4%포인트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금리만 이렇게 끌어올린 게 아니고요. 그 내부적으로 우대금리와 비우대금리 차등화를 둬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금리를 여전히 낮게 적용하는 반면에 무주택자 중에서도 합산소득, 부부 합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아주 여유 있는 집안에 대해서는 금리를 훨씬 더 올리는 이런 차등화 정책까지도 이번에 함께 내놓게 됐습니다. 네, 다만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 1%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건데 이거는 그러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 걸까요? 예, 일단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 오히려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하자. 특히 신생아 아기를 낳게 되면 집이라는 공간이 필요할 테고 또 한 방이 하나인 경우에는 2개 이런 식으로도 확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또 실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전체 정책 자금 대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 자금 대출을 손을 보면서도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을 위한 신생아 특례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청약 저축금리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올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청약 해지가 좀 많잖아요.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이번 방침이? 예, 이번 조처는요. 일단 청약 저축의 금리를 3.1%로 0.3%포인트나 올리는데요. 이 대목은 청약 저축을 시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저 청약 예금 돈 가지고 정부가 어디에 쓰느냐면 도시주택기금이라는데 이른바 허그의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정책금융 지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주택자의 정책자금 대출이 너무 빨리 나가서 지금 한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청약 저축 금리를 올리는 것은 청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좀 주면서 이자를 좀 더 주면서 그 돈을 더 끌어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무주택자의 대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 이런 조처가 이번 청약 저축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어떤 정책적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값 상승세와 더불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급격히 오르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거든요. 이번 정책 대출 금리 인상이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대금조차도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이 얘기는 지금 부동산 무주택자의 부동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 그로 인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나가거나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또 실제로도 정책 자금 대출의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이것을 갚아 나가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좀 사후로 연기하는 그런 성향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거래량과 시세는 정비례 관계가 높습니다. 그렇게 시세가 오를 때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부동산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되는데요. 7월 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그 신고 건수만 해도 현재 6,900 건수로 올라왔는데 이게 실제 건수로 되면 6월 달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4년 만에 최고인데 다행히 8월 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집계가 최종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8월 달 들어서 지금 한 13일 정도 지나가는데 날씨 탓인지 아니면 88 대책이라고 최근에 정부가 이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 탓인지는 정확하게 분석이 아직은 어렵지만 8월 달 들어서는 좀 상승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과연 이 부동산 경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동시에 지금 산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참 문제가 많네요. 얼마 전에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 심지어 이 중에서 350억 원이 부적정한 대출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하면 신용을 생명으로 하고 바로 그 신용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렇습니다. 금융 질서, 경제 질서가 유지됩니다. 예. 그 금융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은행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메이저 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의 그 횡령 사건, 부실 대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일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예. 계속되는 어떤 횡령 사건, 은행에 그러니까 생선 가게에 어물전에 고양이가 있듯이 계속 지금 은행 직원들이 돈을 횡령하거나 더군다나 이번에는 전 은행장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서류까지 위조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요. 자, 부적정 대출을 받은 것은 회수하면 되는데 상당 부분은 지금 담보 서류를 조작을 해서 현재 회수하려고 해도 갚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예. 이것은 은행에 결국 자산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안 했던 결과적으로 은행 돈 횡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우리은행이라는 것은요. 원래 과거에 있던 상업은행, 한일은행 아주 전통적인 은행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IMF 때 경영이 어렵게 되니까 부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국가 세금으로 다시 살린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거의 도덕적 파탄 수준, 도덕적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행장까지도 뭐 은행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그러지만 예. 은행장의 최측근 친인척, 뭐 처남 등이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정도 되면 거의 신용 붕괴 수준이 아니냐. 우리 은행에서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사건 터질 때마다 시스템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스템 정비는커녕 사건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 이것은 네. 우리은행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금융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암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짧게 여쭤보자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은행? 예, 이게 뭐 결국은 사람 사는데 어떤
뭐 구조적인 모순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은행이 이렇게 더 많은 데는 조직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을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장은 한일은행 출신이고 차장은 이 상업은행 출신이다. 이럴 때 부장과 차장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예. 우리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상업은행 파들은 또 한일은행 파들은 자기끼리 뭉치다 보니까 자기들의 비리는 덮어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은행의 조직 문화 또 관리 시스템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된다는 매우 지금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600억 원 대출 중에 269억 원 가량의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이런 부적정 대출 중에 담보 서류를 조작을 해서 대출을 받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환수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대출을 받은 것부터가 예. 형평성에 어긋나고 여러 가지 변칙인데요. 그나마도 그것은 지금 회수하면 담보만 있다면 회수는 할 수 있는데 거의 200억 가량의 돈은 아예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서류를 조작한 것도 있지만 예.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쁜 것을 대출을 더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재무 상태를 뻥튀기 위해서 좋은 거로 위장하는 그런 조작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목은 아예 착심하고 부정을 획책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더더군다나 바로 전 우리은행 회장과 관련된 친인척이다라는 점에서요.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비해야 될 분이 은행의 최고 경영진인데 최고 경영진 측근들이 문제가 생겼다. 자, 그다음에 신임 임종룡 회장은 그 금융위원장 출신이죠. 조직을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해서 왔는데 이 전임 어떤 손태성 회장의 부실을 알면서도 빨리 대수를 회수하지 않았던 등의 문제도 있고 예. 지금 임성룡 행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 국회 자료에 따르면 벌써 터진 사건이 9건의 횡령 사건이 터졌거든요. 예. 예.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진작에 방지책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재발 방지책 어떤 것들이 마련이 돼야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요, 은행은 더블 체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우리가 재무 상태표는 차변, 대변 이래 나누는 것도요. 예. 두 개로 복식 회계를 하면 현재 장부에 시제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됐다면 한쪽에서는 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은행의 대형 부실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결국은 은행 내부에서 부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 좀 근본적인 쇄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8일 일본 미야자키현 아파트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기상청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여파로 여름 휴가 삼아서 일본으로 방문하려던 방문객들의 여행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큐슈 앞바다에서 지진이 7.1의 강도로 일어났는데요.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 기상청에서 일본 큐슈 지진은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서 보듯이 네. 예. 큐슈 오른쪽 해안가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시코쿠라든지 또는 홋카이도 쪽에 이른바 난카이 지대 네. 이게 일본의 남해입니다. 남해에 수심 해곡 여기서 보통 70년에 한 번씩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예. 2차 대전 이후에 1946년에 소와 시대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일본 정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난카이 대지진 경보까지 발령했거든요. 네. 자,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특히 쓰나미에 취약한데 이게 같이 확전이 됐을 경우에는 현지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관광객에게도 큰 피해가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 관광을 계획했던 분들은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난카이 대지진 우려도 있고 얼마 전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오르고 일본 관광 수요가 점차 줄어들 거다.
라는 여행업계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그동안에 코로나19에 의해 한국 사람들 일본 방문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돈 가치가 떨어져서 결국은 우리 돈으로 엔화를 바꿀 때 과거보다 훨씬 많은 엔을 손에 쥘 수가 있었거든요. 네, 슈퍼 예. 엔저였죠. 예. 슈퍼 엔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가는 게 뭐 괜히 좀 소득이 생기는 것 같고 이득이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0.25%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또 일본 은행들은 일본 중앙은행은 더 올릴 수 있다 이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엔 환율이 뭐 이달 초에 950원까지 저게 800원대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100엔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돈 890원 정도 주면 됐는데 예. 지금은 100엔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 95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천엔이죠. 천엔, 아, 100엔인가? 950엔. 아. 지금 예. 환율이 950엔이거든요. 950엔을 그러니까 100엔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 950원을 네네. 줘야 된다고요. 원,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여기는 일본 여행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근데 이게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싼 엔화 덕에 그냥 한번 일본 가볼까 하는 시대도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실제로 대지진이 다가오고 전조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좀 전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토호쿠 대지진의 경우에는요, 그 지진이 쓰나미를 야기하면서 그 쓰나미가 원전을 잠식하는 바람에 예. 그야말로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바로 그 난카이 대지진 지대가 토호쿠 대지진 지대에서 바로 남쪽으로 연결된 지지이기 때문에 예. 네.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는 피해 여부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토호쿠 지방의 그 2000년대의 지진이 한번 다시 발생한다면 이것은 일본 경제가 상당히 그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에너지 발전이 중단이 되면 뭐 일본 경제 성장이 상당히 멈칫하게 되고 관광이나 이런 여행 분위기는 상당히 극도로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